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조달관리사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이호종 행정사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일강으로서 오리엔테이션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실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실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공공조달관리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한마디로 공공조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실무의 기본이 되는 각종 법령을 익히고 이거에 따라서 상담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공공조달관리사 관련된 모든 서적과 조달청에서 지급하는 자료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었죠. 이걸 갖고 실무를 볼 수 있을까? 실무를 어떻게 이걸 처리될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저는 조달 업체에서 약 15년간 근무를 하고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간 이 업무를 봤습니다. 합쳐서 약 20년간 되죠. 20년 경력자가 봐도 이해 안 가는 것을 수험자께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수강생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 부분입니다. 하나 힌트를 얻은 것은 한국산업공단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150분 동안 시험을 보고 약 20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입니다. 20문제 출제? 그럼 약 어떻게 풀까요? 예. 한 150분을 20으로 나누면 약 7.5분이 나옵니다. 그럼 출제하시는 분들도 약 7분 정도의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 7분 동안 어느 정도의 문제 크기가 되냐? 약 A4지 7줄 정도의 나열식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도 고민해야 됩니다. 출제자는 어떻게 출제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은 출제하고 채점할 때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이론에도 단순한 이론이나 학설로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딱 떨어지는, 누가 봐도 법령에서 바로 가져와서 출제하고 그대로 채점하면 문제가 없는 그런 중심으로 출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법령이 많을까? 정말 법령이 다네? 네,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업무에서 이 관련 법령을 다 보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엊그제 어느 기관에서 입찰이 잘못됐다고 상담해달라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사의 입찰이었었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그 절차를 위반해서 재공고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다 관련 업체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큰 문제가 되고 신문기사까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공공조달관리사의 역할은 이런 문제를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는 방지하고 업체나 관련 기관에 컨설팅할 때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절차 위반이다. 문제 제기하고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절차를 강구하고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면 어떻게 꾸며지고 있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조달 용어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2009년도에서 홈페이지에 조달 용어 핵심 정리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을 갖고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계약법. 공공계약법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카테고리고요. 여기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가장 모법이 됩니다. 이 모법을 알아야 뒤에 이어지는 각종 법을 파생되기 때문에 이 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업체의 등록 및 관리, 여기가 등록 규정이죠. 그리고 다수공급자 계약, 카탈로그 계약, 공사계약법, 그리고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우대제도 실제로 이뤄갖고 많은 조달업체들이 준비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제품들, 그다음에 혁신 시제품, 우수 조달 물품, 우수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게 제 조달에서 가장 꽃입니다. 요거를 제대로 이용하면 조달 업체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GPS, 해외 조달 유망 시장, 물품관리법, 그 밖에 조달청 운영 지침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출제하기 가장 좋은 파트는 요 앞에 개념들은 다 이론적인 부분들이고요. 이건 실제로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에서 담당자랑 조달 업체 또는 기관에서 이 규정 갖고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은 종합 문제풀이입니다. 종합 문제풀이도 각 파트별로 요 정도는 시험 출제하기 딱 좋다. 채점하기도 좋고 중요성도 높다.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되게 중요하네가 있고요. 누가 봐도 채점하기 참 좋네. 출제하기 좋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또 이렇게 편집한 이유는 제 교재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교재를 만들 수도 없고 수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강자께서는 이 부분은 뭐에 대해서는 얘기구나. 출처를 알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출처를 찾으실 때 법령정보센터 가면은 각종 법령이 들어있고 이 법령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치면 각종 제가 이거 생략된 부분도 다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요 교재를 만들 때 많은 자료를 놓고 진짜 정말 많은 걸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관계자분들이 조언하시는 게 이렇게 많이 담으면 좋겠지만 수강생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수강생들은 제일 중요한 건 조금 공부하고 고득점 얻고 합격하는 게 기준이니까 당신이 보기에 가장 중요하고 문제 출제하기 좋은 거로 한번 추려봐라. 그래서 많이 추렸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분들은 제 수업도 들으시고 제가 나중에 자료실에 올려놓겠지만 그 법령정보센터 가서 자료 보시고 각종 자료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각종 문제풀이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공사개혁법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달과 관련돼 있는 것만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보이신 것처럼 그 순서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수강생분들은 제 수업 들으실 때 유의사항이 법이 너무 어렵구나.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우려고 하면 못 외우십니다. 그냥 제 강의 한 2번 정도 들으시고 이 교재들을 그냥 소설책 보듯이 한두 번 그냥 이건 법이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2번, 3번 살짝 읽으시고 빨리 읽으십시오. 되게 지루하니까요. 약 1시간에 한 20, 30페이지 보는 소설책 보는 분위기로 한 2, 3번 보시고 한 3번째, 4번째부터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쩐도 저는 이제 행정사 시험 볼 때 2차 같은 경우에서는 14번을 봤거든요. 나중에 외우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2차는 필기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계속 읽고 궁금해서 쳐다보면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나는 것도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의 흔적을 남겨드리도록 노력하고 우리 수험생분들도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긴장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게 키워드였지. 이런 문제를 내가 아는 만큼 쓰자. 1차 시험에서는 까다롭게 문제 출제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모르면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런 내용을 쓰겠구나. 어떤 절차구나.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자연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단어만 모아놓으면 외우기 힘든데 각종 문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체 1장은 조달 용어 핵심 정리입니다. 여기 그냥 200개의 조달 용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출처는 조달청 공지사항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즉 자료실에 있는 자료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법령들은 다 공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출제 잘하면 조달청에서 이미 공고한 내용이고 이런 내용 갖고 출제하기 정말 쉽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200문제 정리했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공고된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이랑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편집하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단계 입찰입니다. 네, 보시면 수많은 법령이 나오는데요. 뭐 국가배거 시행령 제18조 제1항 2항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다른 것들은 다 편집했고요. 시험 문제가 나오시면 이런 거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조달청에서 공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써놨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만 보면 됩니다. 일시에 먼저 규격 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격자로 확정된 이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사나 건설 같은 경우는 2단계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설계, 규격이라는 게 뭐냐면 설계, 어떤 특정 그 물품 이것이 확정되지 아니했을 때는 설계 입찰이나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제안 입찰을 먼저 받습니다. 그것을 제안 입찰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적격자로 확정된 이인을 대상으로 가격을 봅니다. 이분들은 일단 요 규격이나 설계가 맞네. 그 다음에 가격을 볼게. 그게 2단계 입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따 또 나오거든요. 이 정도 간단하게 넘어가시고요. 감가는 물품이 계약 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하지 않아. 뭐라고요? 부합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성 지장점이 없을 경우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 이 물건은 내가 원하는 딱 그 규격은 아닌데 쓸만은 해. 그래서 다 비용을 주지 않고 감가에서 조금만 줄게 이런 뜻입니다. 감가 대상 금액. 이 앞에를 적용하면 감가율이 나오죠. 몇 %까지 내가 깎아서 줄게 이런 것을 뜻합니다. 감가율. 감가율은 감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감가 대상 금액에 적용되는 삭감률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고요. 감가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거를 인정하고 깎아줄 것인가 한계율을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뭐 더 이상 시험 문제 출제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짧죠? 네, 감리 용역.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감리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조달 입찰이 나오면 이런 용어를 씁니다. 감리 용역을 따르겠다. 그럼 이게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용어집을 발간하는 겁니다. 찾아볼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찾아가면 됩니다. 이 감리 용역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감리 전문 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 이게 감리원입니다. 저로서 감리 전문 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여기서 몇 가지 나오죠? 감리 회사의 감리원으로 종사하면서 책임지는 자. 이게 감리원입니다. 감리 전문회사 계속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 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 감리를 업으로 등록된 법인체입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인증서. 개인 인증서가 중요한 이유는 조달청에 업체에 등록할 때 쓰는 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 이름으로 발급한 개인 인증서입니다. 실무에 들어가면 개인 인증서를 인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건설공사가 무엇일까요? 건설공사 막연하죠? 써 있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요게 건설공사입니다. 그 외에는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영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명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해체 공사, 전기공사 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건설공사의 개념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것이고요. 조달법에서 이를 차용해서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달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조달에 관련된 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모든 관련된 조달청에서 이루는 모든 관련 법령을 다 알아야 업무를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격증을 설계할 때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좀 고민 봅니다.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다른데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조달 공공기관에서 이런 용어를 몰라갖고 저한테 상담을 왔었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건설공사 찾아도 안 나오는데? 건설 기술 용역이 뭐예요? 제가 이 책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웠고요. 아, 이런 거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용어집을 보세요. 그리고 용어집을 드리고 그분도 이거 해석하면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술 용역 똑같습니다. 뭐 같이 다 이어지니까 읽어보면 어렵지 않고요. 건설 기술자,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분입니다. 건설사업 관리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달업에서 제일 어려운 게 특히 건설산업, 건설 용역입니다. 건설공사 용역은 건설 그 조달에서 가장 어렵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큰 건설회사에서 있으셨던 분들이 나와서 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용어들이 되게 낯설고 전문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 다음에 검사 공무원, 검사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계제기간, 계제기간은 이용기간 중, 조달청 이용기간 중 자체적으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등록정보 시스템에 게재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 규정이 나와 있고요. 계제기간은 자체적으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결점. 검사 단위가 규격, 도면 등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벗어난 개소. 이게 결점이 뭐냐면요. 조달청에서 이제 각종 입찰이나 납품 들어가게 되면 규격서가 있습니다. 규격서 이제 사용서로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규격서로 합니다. 규격성이나 품질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요 품질 규격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결점이라고 합니다. 계속공사. 하자 분명, 동일공사 현정,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국가계획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내지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제가 법령 보시면 제26조 제2랑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은 가부터 다까지를 뜻합니다. 가부터 다까지. 이제 법률 용어라 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차피 법이다 보니까 이런 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속비 대형 공사.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 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계약관. 계약관은 이제 앞에 이제 안 읽을게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그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계약관, 그 업무 중에 일부를 맡아서 하는 분인 계약관, 그다음에 그 대리하고 일부분을 하는 계약관을 포함한 겁니다. 계약관의 뜻이 이 세 가지가 있죠. 결론은 계약 공무원입니다. 이게 다 지정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계약서라든가 보면 거기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는 이 담당 계약관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분 찾아서 협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게 담당자를 찾지 못하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무에서 담당자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계약관이라고 명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부터 위임받는 공무원. 세입이 뭘까요? 세입. 세입은 이거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업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캠코에서 국가 땅을 매매나 매수 이런 것도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국가 땅을 사게 되면 그 금액이 누구한테 들어가죠? 국가한테 들어갔죠. 그러면은 세입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정부에 어떤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 국고에서 돈이 나오죠. 세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달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 뭐 세입의 원인은 계약. 이게 법률 용어다 보니까 딱딱합니다. 제가 지금 1강에서 3강까지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리엔테이션을 3강 한다고 보시고요. 간단히 보시고 이제 몇 번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십니다. 계약 상대자.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계약 상대자, 외자 규정에 따라 다르고요. 큰 이제 디테일에 볼 일이 없지만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될 수준으로 보입니다. 고시 금액. 고시 금액은 정부 입찰에서 이 금액이 금액이 어떻게 고시가 되어 있다 기획 재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마다 이렇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고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사례가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자체 인증 제품. 이 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에서 전자제품이나 에너지 들어간 것들은 이 인증을 받았을 때 우선 구매라든가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저도 아시면 됩니다. 공급자. 공급자는 공급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공급을 하는 자가 아니라 계약 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을 책임지는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입찰을 보시게 되면 공급자라면 내가 공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조달 계약 특성상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책임지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민간 기업들은 저희는 민수라고 하는데 공공 조달 이외의 영역에서는 공급을 안 하면 비용을 못 받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공급 운영은 다릅니다. 국가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급을 하지 않으면 행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 책임지는 자는 그러한 공급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조달관리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제대로 알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계약. 공동계약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그겁니다. 공사, 제조, 기타 계약에 있어서 발주 기관 간서와 공동 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이런 사례가 어디 있냐면요.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나하나 살 수 있지만 이 교육청 전체가 예를 들어 충북교육청이다. 그럼 충북교육청 안에 수많은 지원청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사면은 많이 깎아주거든요. 업체에서. 그래서 공동수급체가 뭐냐면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 공동구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구매. 공동구매하는 사람과 진행할 때 체결되는 계약이 공동계약이고요.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2 이상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당의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된 실체를 말합니다. 공동으로 수급하는 사람들, 근데 공동으로 사는 사람만 말하지 공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그 중에 대표자겠죠. 당연히요. 공동수급협정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 권리, 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성을 규정한 계약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법학 상식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계약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공공계약이든 민수계약이든 계약을 많이 할 때 뭘 안 적냐면 권리와 의무를 적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공급해야 돼? 공급하면 언제까지 돈을 주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야? 이 문제를 안 적어요. 제가 계약서, 엉터리 계약서 많이 봤거든요. 똑같아요. 공동수급협정서도 외울 거는 이건 동일합니다. 다만 공동계약이라는 것만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각종 계약서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게 될 텐데 권리, 의무를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불이행 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입니다. 아까 건설공사 나왔죠? 이제 공사에 대해서 얘기 나오겠습니다.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토목, 건축, 산업설비, 환경시설, 조경, 구조물, 소방시설, 문화재 등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사업을 할 때 여기서 사업이란 공공기관과 계약이나 구성사업을 할 때 이 공사냐 건설공사에 따라서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분류의 기준이 달라서
그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이 조달 행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손님들한테 조달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코딩화의 기본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이며 이 내 제품이나 공급되는 제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있느냐에 따라 계약서나 계약 방법, 계약 조건이 다 달라집니다. 심지어 조달에 공급하는 모든 물품도 다 카테고리화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손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가 많죠. 예, 여보세요. 어떤 걸 조달청과 계약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제품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달청이 어느 카테고리입니까? 이게 어느 카테고리가 뭐냐면요. 물품은 각종 시표번호나 품명이 있는데 그게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있고요. 똑같은 공기청정기, 에어컨, 공기살균기 비슷해 보이고 유사 기능이 다 있는데도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에 따라서 이거는 공기살균기냐, 청정기냐, 에어컨이냐 또 다 있는 기능도 있어요. 주기능이 무엇이냐 이게 수만 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정확한 카테고리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공사는 무엇이냐? 건설공사가 이게 건설공사냐? 이 공사냐? 이걸 갖고 미리 카테고리를 짜고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감독관. 감독관 어려운 말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가 임명한 기술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또 나오죠, 법령.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책임 감리를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이름에 공사감독관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공정 예정표. 제가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 항상 필수 서류입니다. 언제 무슨 공정이 지나가는지, 언제 마무리되는지, 무슨 공정이 진행되는지 예정표잖아요. 딱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당 공무원은 이걸 보고 어느 단계에 도달했고 어떻게 비용을 지급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장은 조금씩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석이나 공사가 실제로 불가능한 천재지변도 있거든요. 그런 건 다 뺍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정표에서 이렇게 공정에 따라서 이 공정 다음에 이 공정이 실행하는구나, 이 공정 다음에 이 공정이 실행하는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모든 공사, 건설공사에 다 들어갑니다. 공사 분할 계약. 동일 구조물 공사, 단일 공사로서 설계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동일 구조물 공사, 단일 공사가 뭐지? 요 고하에만 이것만 공사 분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령을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데 마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법률은 다 조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거든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럴 때만 이게 쓰여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공사 손해보험. 공사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과 제3자 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입해놓은 손해보험. 이게 입찰 기준에 되어 있고요. 다 보험. 중요하죠.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공사 시방서. 공사에 쓰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시공기술에 대해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 설계 도면들을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공사 계획에 대해서 상담하고 진행한 것이 있는데요. 중앙기관입니다. 제가 말을 못하고요. 중앙기관에서 공사 계약을 했는데 설계 도서와 시방서 없이 계약을 진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입찰은 결국 계약의 시작인데 이게 공사를 어떻게 하라는 명령서거든요. 내일 도로를 넣겠다. 그러니까 도로를 넣으면 설계도와 우측으로 몇 도를 꺾으세요, 몇 높이를 만드세요, 이런 자세한 내용이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 불법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공사 계약은 이걸 주고 어떻게 진행되니까 나는 얼마에 입찰을 해야겠구나.
이거 갖고 계약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 내용은 빠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공사 시방사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미리 주고 어디에 용역을 맡기거나 계약을 해서 시방사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요. 비용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시방사가 엉터리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공정에는 그 공정이 맞지도 않고 설계가 틀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죠? 계약 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약 자체에 무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책임지기 싫고 왈가왈부 나오니까 이 차례에서 이 부분을 많이 누락시킵니다.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공사 원가. 누가 봐도 공사 원가란 공사 시공가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이다. 공사 이행 보증. 공사 계획이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공사 이행 보증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사는 수많은 변수가 나타나요. 이번에 전쟁이 이상하게 세계 전쟁이 일어나갖고 물가가 많이 폭등했죠. 근데 갑자기 공사업체는 금액을 한정져 있죠. 이거로 공사하다가는 망할 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이제 속된 예로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보증받는 경우도 있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보증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사하다가 공사 포기하거나 책임 못 지는 경우에 대해서 만든 거예요. 거꾸로 제도를 거꾸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사고를 많이 친 겁니다. 치고 도망가서 이 제도를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공정. 공정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작업 단계, 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콘크리트, 마감공사 별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별 합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정 내부의 세부 비목을 말합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 네,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당해 공정은 금액으로 합니다. 좀 어렵죠? 근데 대충 이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시면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요. 관급 자재입니다. 관급 자재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 또는 기계 기구로서 발주 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관급 자재는 기관에서 쓰는 거고요. 이제 관급 자재를 따로 납품하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 건설 공사나 일반 공사에서 계약할 때 공사는 당신들이 하시고 관급 자재는 기관에서 대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관급 자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능 검사. 물품을 오간의 작용으로 검사함을 말합니다. 검사함이 의학시험 연구 규정이고요. 관능 검사 물품을 오간의 작용으로 여러 가지 특정 데이터를 갖고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 전환.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소유 주체 내부에서 물품 관리관 상호가 물품의 소속도를 변경하여 물품의 관리권이 이동하는 것. 관리 전환이 뭐냐면요. A라는 기관에서 이걸 관리하다가 이 관리를 B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는 관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이건 이제 버려야 돼. 폐기될 수준이냐. 그럼 사용 물품에서 폐기 전환 물품으로 관리를 전환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의 소유 주체나 물품의 소속도 변경하고요. 그리고 물품의 상태까지 변경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 신뢰 가격. 이거 한가파였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체 및 공공기관의 물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말했고요. 국자가 하나 빠졌네요.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구매의 실제 가격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구상. 본선 사고가 발생 시 멸실, 손상, 기타 사유로 손해가 발생에 대하여 구매와 운송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국내법상, 국내법령, 국제법상의 관례에 의해서 일정을 조치에 따라 손해와 그 비용을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그 누군가가 불법행위나 그 특별한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와서 발생을 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면 그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람한테 물건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 입찰입니다.
내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 계약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 외국인 또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국제 입찰 보이죠? 국제 입찰에 의한 정부 조달 계약의 범위. 국제 입찰에 의하여 정부 조달 계약의 범위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 계약으로서 정부 조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 규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으로 말합니다. 이게 실제로 국가계획법에 있는 조항인데요. 참 어렵죠.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요. 시험에는 나오기가 되게 편합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본 강의에서 이건 이제 용어니까 법에서는 보면 아 이렇게 진행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규격 가격 분리 입찰. 이건 뭘 말하나? 아까 말했죠. 2단계 입찰을 말하는 겁니다. 2단계 입찰에 또 다른 용어로 설명된 거고요.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을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하도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능 점수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논리적 관점에서 식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개발자의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능 유형별 수량, 성능 및 품질 요인들을 영향도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정부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 기능 방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실제로 제3자 단가나 입찰을 통해서 하고요. GS 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 잘 안 씁니다. 그 GS 인증을 받는 이유는 굿 소프트웨어로 하는데요. 정부에 쓰는 전산망에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깔리고 그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GS 인증이나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만 씁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기본 설계 입찰. 일괄 입찰의 기본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 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기술 용역. 법 계속 나오죠.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으로 용역에 준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여기 보시면 다 기술에 다 관련돼 있죠. 기술에 관련돼서 이거를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 건축의 설계 감리를 말합니다. 기준 가격. 각 수요기간이 필요한 물품 중 독과점 및 담납 등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 조달청이 제공하는 행정 지도 가격.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조달청에서 이게 맞는 가격인지 아닌지, 니네가 제공한 가격은 너무 부당해. 그러면 부당화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의 가격이 있어야겠죠. 그게 조달청 스스로 가격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제재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 수급 조절 물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하고 장과 협의하여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는 물자. 나라 장터.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을 말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나라장터에서 이용하는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조달물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개설된 쇼핑몰을 말합니다. 이제 단가 계약을 말하는데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지마켓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물건을 하나씩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 차는 대규모를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어떤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하다. 그런 컴퓨터 한 대를 한 대만 필요한데 그걸 입찰을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쇼핑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고 이것을 위한 규정이 다수 공급자 처리 기준이나 우수 조달 여러 가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난수 발생기. 정한 배열 순서나 규정의 의미를 갖지 않은 임의적으로 수를 만들어내고자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저도 여기서는 봤지만
이건 처음 봤습니다. 업체에서. 저도 용어집은 들어가 있었지만 저도 이건 처음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고요. 단지 알고리즘 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딪히는 없어 보입니다. 납품검사.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물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이화학 시험과 관능 검사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5. 내용 연수. 최소의 수리비로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간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PC를 같은 경우는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업체에서. 근데 PC가 정부에 납품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각 물품별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PC가 5년 이상이면 그거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용 연수로 합니다. 내자.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는 물품, 일반 용액 및 임대차를 말합니다. 다수 공급자 계약. 다수 공급자 계약은 각 수요 간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중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이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다수 공급계약이 그겁니다. 다수가 동일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계약을 말합니다. 단가계약. 계약 담당관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을 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단가 계약은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아까 PC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필요한 게 아니라 신심 그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줘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한 번에 만든가? 만들 수가 없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미리 단가를 정해놓고 내가 필요하면 한 대씩 갖다 줘. 내가 월 결산을 해주거나 그때 결산을 해줄게. 이게 단가 계약입니다. 단가 계약과 반대말은 함께 입찰해서 내가 수백 달 같이 사겠다. 이런 식의 이게 보통의 입찰이라면 단가 계약은 하나씩 살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한 게 다수 공급자 계약이 일종의 단가 계약입니다. 단가 계약 가격. 그 단가를 계약하는 가격을 미리 체결하는 겁니다. 보통 다수 공급자 계약은 3년이고요. 다른 계약들은 1년씩 민수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미리 정해놨습니다. 언제부터 얼마까지 이게 단가 계약입니다. 단체. 수익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 설립 허가 기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 이게 단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특별한 단체를 말하는 거죠. 혜택을 주는 단체를 특정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단체를 쓰는 건데요. 이제 용어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일을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또 뭐라 그랬죠? 다목 내지 사목. 다목부터 사목까지입니다. 61번.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에 있어서 사업 금액이 60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주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요 기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못 들어옵니다. 대기업도 법에다 정해 있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대기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중견기업, 어디서 어디까지는 중소기업, 어디서 어디까지는 소상공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다수공급자 계약에서도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대량 물자, 양곡, 비료, 석탄, 관리로 필요한 물자를 말하고요. 대안, 정부가 작성한 실시 설계상 상위 공정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정에 대해서 기본 원칙에 따라 어렵죠. 참 많이 어렵습니다. 단지 뒤에만 보시겠습니다. 공사기관인 정부가 작성한 실시 설계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 대안, 이거 아니면 이거로 대안 설계를 하자. 이 방법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안 입찰. 원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급에 따라 허용된 공사를 말합니다. 이 공사가 안 될 때는 이 공사로 대체하자. 이게 대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자.
입찰 계약 등에 있어서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동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기인으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대형 공사는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의 신규 복합 공정공사를 말합니다. 도급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란 어느 일의 특정한 일을 완성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조달법에서는 원도급과 하도급, 기타 명칭이 여하에는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이거 민법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동일 구조물 공사,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게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에 이대로 써 있고요. 이게 자연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 욕구, 인조 몇 가지를 외워서 연상하셔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종합문제풀이에서도 다시 다뤘습니다. 등록 확인. 등록 담당 공무원이 등록 신청서와 등록 요건 구민서를 검토하여 등록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업체 등록입니다. 조달청이 업체 등록에 대해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담당 공무원이 등록 확인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 계약. 시설 대여계입니다. 발주견의 예산이 임차 예산 형태로 배정되는 경우로서 물품 공급자는 납품 후 리스사의 대가를 일괄 수령하고 리스사는 일괄 지급금을 일정 기간 동안 발주에게 분할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리스 계약입니다. 무상 귀속, 택지 개발 지구 등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 시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시키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특정한 이제 구청을 짓는다. 그럼 구청 신부지가 현지에서 너무 삐져가요. 근데 사업자가 내가 사놓은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내가 이 특정 구청을 여기다 지어줄 테니 이 부지를 저를 주십시오. 그럼 이제 무상 귀속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무선 전자입찰, 이동 개인 단말기를 이용하여 입찰을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 접수 지원 서버, 전자문서의 송수신 목적으로 설계된 전산 장비이고요. 문서함은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시스템이 이용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나라장터에 등록하게 되면 그 업체와 국가기관 또는 국가와 국가기관 간에 문서를 전송하면 이 문서함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되게 어렵게 쓴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메일로 보시면 됩니다. 물량내역서.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 동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당 항목의 내역서를 말합니다. 국가교육에 따라 입찰 공고 후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교부되는 내역서,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견적서 안내 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교부되는 내역서. 이게 물량 내역서가 뭐냐면 되게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제가 봐도요. 근데 제가 입찰이나 계약을 하게 되면 물품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 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역서입니다. 이걸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물품 관리. 조달 물자를 구매선부터 인수하여 수요기관에 인도기까지의 하역, 운송, 보관, 검수, 검정 등의 물자의 이동에 부수되는 재반 활동을 말합니다. 물품.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장 물품과 국에서 생산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 물품을 말합니다. 물품 목록 번호. 물품 목록 정보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 두 자리씩 4단계로 계층 구조를 이루는 물품 번호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은 다 코딩화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물품별로 각 물품 번호가 있어서 이게 이거구나.
식별하게 한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품 식별번호, 물품 분류번호가 있고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오늘은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의 일부분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용어가 낯설지만 않으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미달률 또는 초과율, 물품의 검사 기간과 계약 규격상의 품질 규격치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치의 백분율을 말하고요. 반복 계약, 동일 물품을 해당 연도 내 수요기간에서 2회 이상 구매 요청하는 물자의 계약을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발주기간, 특정 조달 위한 규정에 따라서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발주기간, 한마디로 그 발주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다만 수금으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배선 요구, 운송 계약된 운송인에게 조달청 구매 의자의 수송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 신기술 인증 제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등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제품을 말합니다. 이 시리즈, 그러니까 신기술 인증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나중에 그 신기술 인증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단체, 단체 중 아까 단체를 들으셨죠? 단체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학을 받은 단체를 말합니다. 복수 견적,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견적 마감일까지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경적으로 제출할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동일한 물품이 동일해야겠죠. 그럼 견적서를 열어봤습니다. 아,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1강을 마쳤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달청에서 제공한 용어이기 때문에 되게 낯섭니다. 저도 낯설고요. 잘 안 쓰는 용어도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하지만 저희는 알아야 되는 게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의의제기도 못합니다.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1강 마치고요. 잠시 후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